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학생분들인 것 같아서 학생분들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중간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항암제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지는데 1세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던 이제 화학항암제, 이제 키모테라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몸에 넣어줘서 이제 암세포를 찾아가서 공격을 하게 하는, 그래서 급격히 빨리 자라는 세포를 보통 이제 암세포라고 보기 때문에 정상세포보다 이제 빨리 자라는 암세포의 특성을 맞춰서 그걸 죽일 수 있는 작은 저분자 화합물을 만든 게 이제 화학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번에 나온 게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항암제를 그러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표적 항암제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항암제하고 거의 비슷한 작용 기작을 가지기는 하지만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찾아가서 이제 암세포만 죽이고 정상세포에는 최대한 공격을 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 이제 2세대 표적 항암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의 시대인데요.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론적으로 정립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노벨상도 나왔고요. 앨리슨 교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것이 왜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립이 된 것은 오래됐지만 이제 면역 항암제가 최근에 나왔냐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기도 하겠는데 그동안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이론을 현실화시킬 수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1세대, 2세대의 모든 문제를 해서 환자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면역 세포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독성은 적고 또 항암 효과는 크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암세포는 선택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가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암 관련 연구에서는 면역 항암제가 이제 주류가 되겠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잔가지를 보면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 주류로 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는 것이 있는데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는 것은 이제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인지를 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있는데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몸에 암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면역세포에서 사라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이런 이론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면역세포가 더 이상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죽이지 못하면은 이때는 이제 암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점점 암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체크포인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암세포가 어떤 특정한 항원을 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면역세포가 그것을 인지하면은 암세포를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용 기작을 막아주는 게 이제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되겠고요. 이 어댑티브 셀 테라피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세포를 몸 밖에서 왕창 불려서 다시 몸 안에 넣어주는 것을 통칭해서 어댑티브 셀 테라피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환자한테서 세포를 빼서 면역 세포를 빼서 밖에서 숫자를 늘려준 다음에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아닌 그 공여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받아서 그 동종세포라고 하죠. 그것을 불린 것을 넣어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되고요. 오늘 그래서 발표 중에 여기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면역 항암 치료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은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대식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T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카이메릭 엔티젠 리셉터 T셀이라고 해서 한글로는 이제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셀이라는 기술이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중항체 기술. 그래서 하나의 항체가 한쪽은 이제 암세포를 잡고 한쪽은 면역세포를 잡는 이중항체 기술도 많이 쓰겠고요. 이거는 이제 엔티바디 디펜던트 셀룰러 사이트 톡식시티라고 해서 항체가 암세포에서 나오는 항원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항체에 있는 뒤쪽에 이 다리 같은 부분을 면역세포가 인식을 하게 돼서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NK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안에 암이 생기게 되면 1차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 NK세포가 되겠는데, 이 자연살상 세포라고 해서 특별한 액티베이션이 없이 이 세포 자체가 이제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기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안티바디를 이용한, 항체를 이용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도 이 중에 속하겠고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2세대 기술이기는 한데, 항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면역 항암 치료제 범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에다가 이제 약물을 접합을 시켜가지고 그 화학요법제를 선택적으로 암세포에만 전달을 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임상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라색 거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인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실제로 임상 시험, 그러니까 상용화된 것보다 이제 2018년까지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케이스인데, 전체 면역 항암 쪽에서 이제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녹색을 보시면은 이제 T셀, 아까 카이메릭 엔티젠 리셉터 T셀이랑 칼티셀을 이용한 임상 연구가 또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것이 이제 PD-1이나 PD-L1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역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되겠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항암 치료 쪽에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이제 요 세 개가 이제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면역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이제 예를 소개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댑티브 이뮨셀 테라피라고 해서 몸에서 세포를 빼서 배양을 해서 숫자를 늘린 다음에 넣어주는, 그것이 이제 어댑티브 이뮨셀 테라피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는 것은 이제 그 암세포가 면역세포로부터 나를 공격하지 말라라는 신호를 주는 것을 막음으로써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체에다가 약물을 접합을 시켜서 선택적으로 전달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ADCC라는 기작도 동시에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 치료제의 범주에 들어있고요. 이 외에 좀 마이너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캔서 백신, 백신은 잘 아시겠지만 얘를 넣어주면은 앞으로 발생하는 캔서가 좀 막아지는 캔서 백신의 개념, 그리고 멀티펑셔널 엔티바디라고 해서 두 가지, 한쪽은 암세포를 잡고 한쪽은 이제 면역세포를 잡아서 두 개를 동시에 근처에 갖다 놔주는 이제 이중항체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들이 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어댑티브 이뮨셀 테라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이용되는 세포 같은 경우는 T셀하고 이제 NK셀, T셀과 자연살상 세포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환자한테서 뽑아서 그 다음에 이제 체외에서 배양을 하게 됩니다. 이 배양 기술이 이제 짧게는 한 3주에서 길게는 한 10주 정도까지 걸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이 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유전자를 T세포나 NK세포에 도입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배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원래 몸 안에서 혈중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면역세포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카 이뮨셀, 카 T셀과 이제 카 NK셀을 다 포함하는 카 이뮨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T세포나 NK세포의 이제 세포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 카라는 이게 항체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포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그널링 도메인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체와 멤브레인 도메인과 시그널링 도메인이 다 합쳐져서 서로 다른 성질을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섞었기 때문에 카이메릭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단백질을 발현을 할 수 있는 유전자를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면역세포에다가 도입을 하게 되면은 면역세포가 이것을 발현을 시켜서 항체 부분은 세포의 바깥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멤브레인 도메인은 머무르고 안쪽에 있는 도메인은 이제 시그널링 도메인 안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작용기전을 보면 그게 PCR은 지금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먼저 이쪽만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암세포가 발현을 하고 있는 항원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카티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바깥쪽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 항체가 항원의 항원이랑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안쪽에 시그널링 도메인이 활성화가 되면서 T세포로 활성화 신호를 보냅니다. T세포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세포 자체가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물질들을 더 많이 이제 배태나게 되죠. 그래서 이 칼티셀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티 테라피 같은 그 컨셉은 굉장히 전에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로 한 1978년 정도에 굉장히 오래 전에 나왔죠. 이때 이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90년대에 들어서야 칼티셀을 만드는 이제 효율성이 좀 더 좋아진 게 90년대 들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적으로는 정립이 됐겠지만 이 동안에 그 유전자를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T셀에다가 도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서야 이제 유전자를 도입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FDA 어프로는 2017년에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시간적으로 이제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이후로 첫 번째 FDA가 이제 미국 식약처가 카티셀을 이제 치료제로서 이제 허가를 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붐이 일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승인된 것은 이 킴리아가 지금 한국에서 올해 승인이 나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회사들도 이제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시킨 카티셀은 이제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이제 세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세대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쪽에 이제 싱글 체인 엔티바디라고 해서 항체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싱글 체인 프래그먼트라는 도메인만 정말 최소의 항체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메인만 가진 항체를 바깥쪽에 놓고 안쪽에 이제 CD3제타라고 해서 시그널링 도메인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1세대였고요. 그 다음에 2세대로 오면서 코스티뮬레이터 몰리큘. 왜냐면은 여기서는 하나였는데 지금 시그널링이 여러 가지로 왔기 때문에 2개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로 오면서 3개가 늘어났고요. 4세대로 오면서는 이제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3세대 카티에서부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카티셀이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면은 얘가 독성 물질을 너무 많이 배출해서 환자 자체가 그 견디지 못해서 환자가 이제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성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4세대에서부터는 무슨 기술들이 나오냐면 이제 그 카티셀의 활성화를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티셀이 너무 과학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그걸 다시 역으로 카티셀의 활성화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환자가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독성 물질만 발현을 하도록 조절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4세대, 5세대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 카티 파이프라인들을 전부 다 보게 되면은 웬만한 그 암을 다 잡을 수 있는 이제 항체들은 대부분 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기술 자체는 이제 뭐 렌티바이러스나 뭐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게 이제 표준 방법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카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이제 후발 주제에서 늦어서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한국이 한 4, 5년 이후에 상용화에 성공을 했을 때 과연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이것들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뮨셀을 만드는 것은 이제 환자한테서 이제 뽑아내고요. 또 한 3주 정도 배양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유전자 도입을 하고 배양을 하고 그래서 환자한테 이제 넣어줍니다. 넣어주게 되면은 환자의 반응이나 이제 T셀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이제, 뭐, 길게는 이제 몇 년 동안 카티셀이 몸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짧게는 이제 몇 주 동안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환자마다 차이점이 많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기간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느냐? 기존의 이제 화학요법제나 이제 표정요법제에 비해서 환자의 반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면은 레스폰스 레이트라고 해서 얼마나 환자가 이 치료제에 반응을 많이 하느냐, 이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자 100명 중에 한 82명 정도가 이제 카티셀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다는 거고요. 컴플리트 레스폰스 레이트라고 보면은 그냥 완전 효과가 나타났다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환자 중에 한 64명 정도는 카티셀에 완전히 반응을 해서 이제 카티셀 효과를 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카티셀이 이용이 되고 있는 이제 그 암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B셀 림포마, 그리고 이제 ALL, 이것도 이제 어큐트 림포살리세틱 림포마라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CLL 똑같고요. 크로닉 만성이고요. 멀티플 마이엘로마. 이것들이 모두 다 혈액암입니다. 그래서 GI 캔서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계 암이고요. 그래서 GI 캔서 얘만 빼고는 나머지 전부가 다 혈액암입니다. 뭐 어느 여기서 캐치하신 분은 캐치를 하셨겠지만 카티셀이 이렇게 반응이 좋지만 반응이 좋은 것은 전부 다 이제 혈액암입니다. 혈액암이란 그냥 혈중에 떠다니는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한국에 많은 위암이나 뭐 유방암, 뭐 간암, 대장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형암이고요. 이런 쪽에 고형암에서는 카티셀이 아직 그렇게 효과적이지를 못한데 이제 카티셀이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고형암 쪽에서는 어느 것이 좀 각광을 받고 있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가 이제 고형암 쪽에서는 좀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시켜드리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PD-L1이라는 암세포에서는 이제 PD-L1, 이제 PD-1에 붙는 라이간드, PD-1에 대한 라이간드라는 의미에서 PD-L1이고요. 그래서 이제 면역세포 같은 경우 PD-1이라는 것을 이제 반응시킵니다. 이 PD-1에 그것에 대응하는 라이간드, PD-L1이 붙게 되면은 이 면역세포는 얘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세포가 계속 자라게 되죠. 이래서 이 메커니즘이 튜머 이스케이프라고 부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체코펜 이미터 면역관문 억제제가 들어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냐?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한쪽은 캔서 쪽에서 나오는 PD-L1을 막아주는 항체, 또 한쪽은 이제 그 면역세포에 나오는 PD-1을 막아주는 항체. 여기 항체가 붙게 되면은 이 둘 간에 일어나는 이 바인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면역세포 자체가 얘를 적으로 간주하게 돼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제 공격을 해서 죽이게 되죠. 이 기술이 지금으로서는 현재 가장 고형암 쪽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컨셉은 언제 처음 나냐? 1980년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컨셉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컨셉이었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CTLA4 그 앨리슨 교수가 이제 후에 노벨상을 받게 되죠. 굉장히 오래 한 30년쯤 후에. 그래서 이제 어프로브는 뭐 이때쯤에 났고요. 근데 이제 CTLA4 같은 경우는 여보이 또 이제 좋은데 최근에는 이제 더 주목받는 건 이제 PD1, 난 이볼리우맙이나 PD-L1 쪽 키트루다가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CTLA4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캔서하고 암세포하고 T세포가 근처에 있을 때 T세포가 그 암세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CTLA4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먼 쪽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바로 옆에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면역세포에서 좀 더 멀리 암세포에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기술이 CTLA4라고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D-1이나 PD-L1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이기 때문에 얘네가 최근에 더 효과적이어서 지금 CTLA4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많이 반응을 하는 환자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암,
폐암 환자한테 이제 계속 줬을 때, 그, 그 서바이벌 생존율이 이제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봤고요. 이제 1년만 줬을 때도 뭐 한 9개월 정도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응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카티하고는 이제 다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런 캔서, GI 캔서, 뭐 멜라노마, 유로로시컬 브레스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고형암이죠. 고형암, 장기에 생기는 이 고형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대 산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혈액암 같은 경우는 카티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고형암 쪽은 지금 면역세포 아니면 면역관문 억제제 쪽이 이제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 다 이제 각자의 뭐 장점도 있고 이제 뭐 단점도 있는데 뭐 지금 이게 뭐 언급을 드리기는 했는데 가장 뭐 대표적인 장점이라기보다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단점이 있어요. 제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니까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면 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형암과 이제 메타시타스 한국말로 뭘까요? 전이 고형암이나 암이 이제 전이가 된 케이스에는 이제 카티가 지금 잘 활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포인트 인터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몸은 면역세포에 올려주기보다는 면역세포가 면역세포 자체가 져 있는 상태면 암세포 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활성화되어 있는 면역세포가 이제 충분히 존재한다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어 있고 이 두 가지가 우선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제 저희는 이제 칼티하고 이제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세포 표면을 이제 개질하는 서피스 엔지니어드 NK 셀이라 세포 표면의 기술을 개발해서 이것을 이용합니다. 현재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강력한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화학 같은 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화학요법제를 카티셀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방법은 어떻게 이 화학요법제를 쓰면 항체로는 표적 전달을 가능하게 하면서 면역세포를 줄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다가 발견한 것이 이제 면역세포의 겉에다가 항체 항원 접합제,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항체에다가 이 화학요법제를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킨 2세대 표적 항암제입니다. 2세대 표적 항암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에도 일부 다리를 걸치고 있죠. 요거를 세포 표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요거를 하나의 이제 제가 부르는 ADC 태그드 NK셀이라고, NK셀을 썼을 때 ADC가 태깅이 된 NK셀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작용 기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 항체가 암세포에 있는 항원의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딸려가는 이제 면역세포가 동시에 같이 딸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ADC가 캔서셀 암세포로 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암세포로 공격을 하는 동시에 주변에 있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같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카티셀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화학요법제가 없죠. 암세포, 면역세포가 가진 설정 능력밖에 이용을 하지 못하는데 ADC, 태그드 NK 같은 경우에는 화학요법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학요법제 자체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좀 더 고용하며 효과적인 면역세포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한 것은 뭐냐면은, 유방암에서 많이 발현이 되는 이제 헐투라는 항원이 있는데, 그 헐투라는 이제 항원에 대항하는 이제 항체가 헐투 ADC, 이 헐투에 반응을 하는 ADC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것은 그러면은 이 기술 자체로 헐투에 반응하는 ADC를 이 태깅 기술을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면역세포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지, 그거를 이제 먼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것들이 뭐냐면은 자연생성 세포, NK셀, 그리고 감마델타 T셀, T셀의 한 종류고요. 그리고 이제 마크로파지 배식세포, 그리고 사이토카인 인듀스드 킬러셀, 그것도 면역세포의 한 종류고요. 그리고 이제 PBMC도 그냥 면역세포들의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짬뽕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T셀이랑 뭐 덴드리틱 셀, 그리고 뭐 NK 테스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가능한지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이 헐투라는 거에 반응을 하는 헐투 ADC 태그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가지고 감마 델타 T셀, 마크로파이지, NK셀에서 좋은 효과적인 반응을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만든 게 그 같은 ADC를 가지고 NK셀을 이제 변형을 시켜봤고요. 그래서 NK셀 자연세상 세포하고 제가 만든 ADC 택이라는 것을 이제 섞어줬을 때, 이 녹색을 이제 ADC를 녹색으로 이제 표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NK셀인데, 이제 NK셀하고 이제 섞었을 때 녹색 표지한 것이 이제 바깥에 머무르는 것이면 그 제가 말 ADC 태깅 기술이 세포의 겉에만 있고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면 이 ADC 자체는 독성을 가지는 화학적 물질가 있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상 세포 자체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겉에만 존재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기술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포를 변형을 했을 때 그 자연상 세포가 죽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헐투를 발현하는 암세포고 헐투를 발현하지 않는 암세포고 두 가지하고 저희 그 ADC NK 세포로 이제 반응을 시켰을 때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한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큰 게 이제 암세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암세포 주변에 NK 세포가 많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암세포가 있는데 NK 세포가 붙어 있지는 않고 주변에 떨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술로 인해서 선택적으로 저희 자연세상 세포를 암세포 주변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물에서 이제 헐투를 발현하는 유방암 그 암 모델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거는 이제 세포 배양상입니다. 이제 세포 배양상에서 얼마나 잘 죽이는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ADC하고 이제 NK를 이제 태깅을 해서 하나로 만들었을 때 헐투를 발현을 하는 암세포의 한 90% 정도를 죽였고요.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섞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표면에 넣은 것이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그냥 섞어서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 60%밖에 죽이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헐투를 발현하지 않는 세포 같은 경우에는 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자연생성 세포 자체가 가지는 암세포 세상 능력 이상의 효과가 없었고요. 이제 동물 모델에서 이제 얼마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를 하는지 확인을 했을 때, 저는 자연생성 세포의 표면에다가 ADC를 붙인 경우에 암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그 두 개를 병행투여라고 합니다. 이제 자연생성 세포하고 ADC를 섞어서 넣어준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죽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암 조직을 떼어서 암 조직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자연생성 세포가 존재하는지를 한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자연생성 세포가 이제 갈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가 이제 ADC로 표면에 표지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아래가 ADC를 NK세포 표면에다가 붙인 건데, 붙인 경우에 훨씬 더 많은 NK세포가 튜머 조직에서 발견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환자에서 추출한 자연생성 세포를 가지고 이제 똑같은 실험을 반복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똑같은 결과를 이제 얻은 겁니다. 왜냐면 앞에 같은 경우 NK 세포는 이제 NK 세포주라는 것을 이용을 한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에서 직접 추출한 NK 세포를 이용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토카인 인듀스드 킬러셀에다가 이제 똑같은 실험을 진행을 한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토카인 인듀스드 킬러셀에서도 저희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병행 두 개를 이제 섞어서 넣어준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암세포 성장이 느려짐으로 인해서 그 동물의 생존율이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크로파이지라고 해서 대식세포에다가도 이제 똑같은 거를 진행을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대식세포 자체는 암세포를 어느 정도 죽이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식세포 자체가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대식세포만 넣어준 것보다 대식세포에 저희가 그 ADC로 표지를 하고서는 해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게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고 해서 기반 기술이라고 해서 저희 기술로 한 가지 면역세포만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를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특정 암을 선택적으로 찾아가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환자 입장에서 장점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한번 와서 그냥 한번 맞고 가는. 왜냐면 이 기술을 얘기를 한 거는 다른 같은 경우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하고 항체 치료를 동시에 받으려면 같은 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체 치료를 하고 그 다음날 뭐 면역 치료를 또 받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한 번 투여에 두 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한 번 와서 이제 환자가 모든 것을 다 받고 집에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칼티 같은 경우는 그 T세포에서 카가 발현이 되는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역세포 표면에 붙는 ADC의 양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양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아직은 이거 저희 기술 좀 장점,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칼티 기술에 비해서 이제 장점도 있지만 물론 단점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칼티 기술이 조금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체 기술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이제 유사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회사가 일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일상 결과를 유럽 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만간 저희 기술이 잘 이제 상용화를 시킬 수가 있으면은 칼티처럼 이렇게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린 이제 저희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면역관문 억제제,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좀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은 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 안에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그 반응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체크포인트 이니비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조절해서 효과를 좀 더 올려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저희가 자연생성 세포를 효과를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펙터 펑션 맥시마이즈 NK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술을 이제 두 번째 기술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냥 NK 세포로만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NK 세포를 이제 배양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지금 암세포랑 이제 공동으로 배양을 하면서 계속 NK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자라는 기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류킨 같은 사이토카인들을 넣어주면서 NK 셀을 이제 계속 늘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표준적인 NK 세포의 배양 방법이고요. 이제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NK 세포가 배양이 2, 3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죽어나가는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K 세포가 어떻게 2, 3주 이상 배양을, 활성도 유지하면서 배양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동시에 NK 세포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 결과물인 NK 세포가 얼마나 균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사람을 한 100명을 달리기를 시키면 1등부터 100명까지 쭉 나열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NK세포도 100개가 있으면은 얘네들 가진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얘네를 어떻게 비슷하게 묶어줄 것이냐. 근데 묶어주는데 꼴등 쪽으로 묶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1등 쪽으로 묶어줘야 되겠죠. 효과가 좋은 쪽으로 어떻게 다 몰아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면역관문 억제제하고 좀 더 반응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연구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쪽에서는 저희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NK 세포가 이제 그 분화 단계에서 보면은 크게 이제 6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4번 같은 경우에 조금 두 개로 쪼개져 있고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뭐 5번은 더 쪼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NK 세포 같은 경우에는 T세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표면에 나오는 이제 마커 단백질 같은 것들이 특성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것은 이 분화 과정에서 6가지 정도 단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스테이지 3, 1, 2, 3 단계 같은 경우에는 자연설성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 5, 6이 이제 암세포를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NK세포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4와 5, 6을 나누는 가장 핵심은 뭐냐? 이게 보시는 것처럼 CD56이라는 NK세포 표면에 발현이 되는 마커가 있는데, 이 CD56이 브라이트냐, 얼마나 많이 나오냐, dim이냐, 조금 적게 나오느냐. 이 두 가지가 스테이지 4와 5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스테이지 5부터는 CD16이 또 발현이 되고 스테이지 4까지는 CD16이 발현이 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연계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들이 있긴 한데 나머지들 경우 굉장히 아직까지 복잡해서 저희도 정확한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D56에 관련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NK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CD56을 굉장히 밝게 발현을 하고 있는, 많이 발현을 하고 NK 같은 경우는 NK 레귤레이토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는 좀 적지만 그 사이토카인 뿜어내는 물질은 독성 물질이나 이런 물질은 다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물질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 마이그레이션 카파시티라고 좀 이동이 좀 자유롭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 조직 내에 존재하는 것보다는 좀 퍼져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CD56이 이제 dim은 이제 CD56이 굉장히 밝은 거에서 조금 더 줄어든 CD56의 발현이 조금 줄어든 상태고요. 스테이지 5, 6번으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D56이 좀 줄어들고 CD16번이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에 얘가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 독성을 굉장히 많이 가진 이제 NK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또 특이한데 이제 메모리 기능이라고 해서 이 NK 세포는 한번 공격했던 암세포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번에 그 암세포가 또 생기게 되거나 들어오게 되면은 빨리 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주변 애들도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줄게. CD56, DIM이라는 56이 적게 나오는 NK 같은 경우는 직접 죽이는 NK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CD56 브라이트, CD56이 많이 나오는 NK 같은 경우에는 직접 죽이는 능력보다 주변의 면역세포나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면역관문 억제제 그럼 더 반응을 잘하는 거는 누구냐? 그러면 고영압에서 NK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좋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NK56 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디 있냐면 이제 림프절에 많이 존재를 합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암에는 조금 더 같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디빈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혈중에서 돌아다니는 능력이 좀 더 많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혈액암에 좀 더 공격하는 능력이 좋겠죠. 왜냐면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형암을 공격하는 데는 얘네가 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거 자체는 암세포를 공격한 능력이 떨어지고 주변의 면역 환경을 조성을 해서 암세포를 공격한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한 거는 그러면 이 56 브라이트과 56 빔이라는 얘네 두 개의 장점을 가진 NK 세포를 제가 만들 수가 있으면 이게 위너가 아닐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보고들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면역세포 치료제도 지금 그 면역관문 억제제하고 여기에 이제 같이 일을 하는 병행 투여가 굉장히 이제 대세로 나오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누가 더 반응을 잘하느냐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간 정도가 면역관문 억제제에도 좀 더 반응을 잘하는 NK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중간 정도의 NK를 둘의 특성을 가지는 NK를 만들면 고용암에도 효과적이면서 걔는 면역관문 억제에서 좀 더 반응을 잘해서 효과적으로 고용암 치료에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둘의 특성을 가진 NK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서 그냥 뭐 컨셉인데 별 활성화가 없는 이 NK 세포에 저희가 EMAX 테크놀로지라고 이펙터 펑션 맥시마이즈 NK라고 해서 EMAX 테크놀로지라는 걸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NK 세포가 CD56 굉장히 많이 발현하는 브라이트과 CD56D의 한 중간 정도로 되는 NK 세포를 몰아주는 기술이 돼서 이 NK 세포 자체가 직접 공격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주변에 환경을 조성을 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도 좋아지면서 동시에 좀 더 면역관문 억제제에도 좀 더 반응을 잘하는 NK.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NK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고형암 치료에 이용을 할 수 있는 NK를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한 NK 세포인데 이거는 CD56D이고요. 저쪽 스테이지 5, 6쪽에 있었던 CD56 발현이 좀 적은 NK인데 제가 EMAX 테크놀로지 적용을 했을 때 CD56이 이제 올라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봐주실 게 이게 이 NK 세포가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쪽이 X축이 이제 CD56 발현량, Y축이 CD122 발현량인데 이쪽에 많이 몰려 있지만 여기에도 NK 세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굉장히 파퓰레이션이 그 분포도가 이쪽에 고르게 모여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달리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다 퍼져 있던 NK 세포들이 이쪽을 다 어느 고르게 모여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 CD56의 브라이트과 D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이제 NK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과연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암세포 참여 효과를 봤고요.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EMAX 테크놀로지 적용한 EMAX NK가 그렇지 않은 NK에 비해서 훨씬 더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 TNF 알파, 그랜자인 B, GM-CSF 얘네들은 이제 NK 세포가 뿜어내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도 되고 주변의 면역 환경을 조성해주는 이제 사이토카인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배양을 한 NK보다 인터페론 감마나 TNF 알파, 그랜자인 B, GM-CSF 얘네들이 다 이제 올라간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랜자인 B 같은 경우에는 직접 죽이는 능력이 이제 좋아진 거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죽이는 능력도 좋아졌습니다. DM에서 브라이트 쪽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죽이는 능력도 좋아졌고요. 인터페론 감마나 TNF 알파, GM-CSF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면역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물질들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NK 세포 같은 경우에는 발현이 굉장히 낮았는데 모두 급격히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이 NK 세포가 스테이지 4와 5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NK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고형암 동물 모델에다가 투여를 했습니다. 고형암 동물 모델에 투여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암 성장이 가장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활성이 안 좋은 NK 세포를 EMAX 테크놀로지 이용을 해서 스테이지 4번과 5번의 중간 정도에 저희가 이제 4C 정도라고 부르는데 한 4C 정도에 있는 NK 세포, 새로운 NK 리니지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활성도가 좋은 액티브한 NK하고 비슷한 효과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전에 거 같은 경우는 활성도가 좀 떨어져 있는 CD56 딤 쪽으로 가면서 활성도가 좀 떨어져 있는 노화된 세포였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CD56 딤이면서 굉장히 활성이 좋은 강한 NK 세포에다가 이맥스 테크놀로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 건데 지금 이 NK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론 감마나 TNF 발현량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맥스 테크놀로지 적용을 했을 때 비슷한 수준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을 수 있고요. 다만 GMC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현량이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GMCF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면역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물질이고요. 때문에 기존에 활성도가 굉장히 좋은 스테이지 6번 정도에 있는 NK 세포에다가 EMAX 테크놀로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스테이지 4번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오면서 동시에 스테이지 6번 정도의 특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GMCSF도 이제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걸 가지고 이제 동물 모델에서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만들어진 EMAX 테크놀로지 만든 EMAX NK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좋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저희 EMAX 테크놀로지의 장점이라고 이제 보면은 기존의 방법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그 면역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환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의 활성도에 굉장히 의존적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의 활성도에 상관이 없이 그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프로덕트는 굉장히 균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NK 세포를 이제 한 4번과 5번의 장점 모두 취합하는 새로운 4C 정도의 NK 리니지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이 NK 세포 자체가 다른 NK 스테이지 6번이나 스테이지 4번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테이지 3번이나 아니면 좀 더 노화가 돼서 죽기 직전의 NK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스테이지 4C로 불릴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기술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면역 항암 치료의 연구 트렌드를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면은 면역 관문 억제제하고 이제 CAR-T, CAR-NK, CAR 기술 두 개가 이제 지금 병행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하나 이제 크게 대박 기술로 나왔고요. 이제 CAR-T가 붐이 일어났죠. 지금은 좀 후방에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까지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암에서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용암에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체크포인트 이니비터하고 섞어주면은 카를 고용암에서 살릴 수가 있고요. 또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또 내성 문제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카하고 이제 병행을 시켜주면 그런 문제 극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로 윈윈을 하기 위해서 두 개 병행하는 기술로 이제 연구는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면역 항암 치료에서도 굉장히 할 일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새로운 세포 치료제 기술,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면역 관문 체크포인트를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이제 과제가 되겠고요. 저희 실험실은 이제 저희 이제 학과장님이신 데이비드 불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포스닥들 그리고 연구원들하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펀딩은 NIH 그리고 저희 회사 코리아 테라픽스 린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지금 연구비를 스폰서를 해주시고 있고요. 오늘 소개한 기술은 여기 교수님들이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소개한 기술은 이제 포스닥에 이제 한승민 박사가 다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혹시 교수님들이 계시면 한승민 박사가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 지금 인용으로 열심히 임용 시장에서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잘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